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준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나중에 칼이 되어 돌아온 적은요? 저는 오늘 제가 겪은 가장 큰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처럼 누군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나는 62살에 접어든 평범한 미술학원 원장이었습니다. 30에 넘게 동네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죠.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오면서 학원 아이들이 내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그해 봄 서연이가 우리 학원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21살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며 등록했던 그 아이. 첫 인상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밝고 활기차지 않았죠. 늘 어두운 표정에 말수도 적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집이 좀 멀어서요. 늦게까지 남아서 그려도 될까요? 서연이는 종종 그렇게 물었고 나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을 어찌 마다하겠어요. 밤늦게까지 캔버스 앞에 앉아 있는 그 아이를 보면 왠지 모를 안쓰러움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더니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선생님한테 말해봐.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고 눈이 빨갛게 부은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은 집이 없어요.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쫓겨났어요. 요즘은 찜질방이랑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1살, 아직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아이라니.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말았어요. 우리 집에 와. 빈방 하나 있으니까 당분간 거기서 지내. 서연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폐를 끼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 혼자 사는 집인데 내가 있으면 오히려 좋지. 그날부터 서연이는 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게 없던 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선생님이 유일한 빛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는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녹아내렸죠. 이 아이를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바라도에서 생활비를 보태고 싶은데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 주민등록이 부모님 집에 그대로 있어서 그럼 우리 집 주소로 옮기면 되지. 내일 주민센터 같이 가자. 그렇게 서연이의 주민등록은 내 집 주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연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내가 그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모두 보낸 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며칠 전부터 친구 결혼식이 있다며 고향에 내려가 있었죠. 집이 조용하니 왠지 허전하더라고요.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SB 서민은행. 무심코 받았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SB 서민은행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8천만 원 대출이 승인되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 명의로 지난주에 신용대출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최종 승인되어 안내드립니다. 곧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대출? 나는 평생 빚 한 번 진 적 없는 사람이에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무슨 착오 아닌가요? 고객님 신청서에 고객님 성함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되었고요. 인감도장.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집으로 뛰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됐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 칸, 두꺼운 수첩 밑에 숨겨뒀던 인감도장함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리 주저앉고 말았죠.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말고는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선생님이야. 급한 일이 있어. 꼭 전화 좀 해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직접 찾아갔어요. 대출 담당자를 만나 사정을 설명했죠.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인감을 도용한 것 같습니다. 고객님, 이건 명백히 고객님 명의로 처리된 건입니다.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됐고요. 혹시 가족분이 대리로 신청하신 건 아니신가요? 가족이 없어요. 전 혼자 살아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8천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도 아니고 이제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사라진 게 있나 확인하려고요. 그때 발견했죠. 통장 몇 개가 사라져 있었어요. 4명의 통장들이었습니다. 급히 은행 앱으로 확인해 보니 예금 계좌들이 모두 해지되어 있었어요. 3천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 총 6,5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서연이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이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서연이 친구예요. 서연이가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서연이 지금 어디 있어? 그건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전화는 끊겼고 그 번호로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서연이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걸. 가난한 학생 행세, 눈물, 감사하다는 말들. 모두 계획된 연기였던 거죠. 내 평생 모은 전 재산 6,500만 원과 8천만 원의 빚. 총 1억 4,5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었던 나 자신이 미워서,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너무 커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고 뜨면 텅 빈 통장 화면이 보였어요. 먹지도 못했죠. 입에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지만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원장님, 서연 씨가 원장님 집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사실상 가족처럼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인감도장도 원장님이 보관하고 계셨던 거고 입증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허락 없이 가져간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으세요? CCTV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CCTV를 달 이유가 없었죠. 서연이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답답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서연이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서연이가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요. 카페에서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그래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학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곳에 갔어요. 구석 자리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수수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을 옆에 놓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도 염색을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서연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아,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없죠.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이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애초에 나는 선생님 인생이 부러웠던 거예요. 혼자 살면서도 집 있고 돈 있고 학원도 있고 편하게 사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선생님 있잖아요. 서연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전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외롭구나. 이 사람은 누군가 의지하면 뭐든 해줄 사람이구나.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획이라고? 네. 불쌍한 학생 연기하고 눈물 흘리고 고마워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주민등록 옮기고 인감도장 위치 파악하고 통장 정보 알아내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어요.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 권리 있잖아요. 서연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죠. 돈은 돌려줄 생각 있니? 내가 간신히 물었어요. 없어요. 이미 다 썼는걸요. 뭐? 일주일 만에 다 썼어요. 빚도 갚고 차도 사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갔어요. 이제 남은 거 없어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렸다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한테 선생님이 유일한 빛이라고 했잖아. 그건 연기였죠. 선생님도 알면서 속은 거 아니에요? 외로워서.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선생님은 늙어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 돈 혼자 쓰다 죽을 거 아니면 내가 쓴 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제가 유용하게 쓴 거죠.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선생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면 호구되는 거고. 서연이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고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증거 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주민등록 옮기라고 하셨고 집 열쇠도 주셨잖아요. 법적으로 제가 불리할 거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는 카페에 혼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내 얼굴이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로 남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피해자로서 제대로 싸워보기로.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냉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원장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와 나눴던 모든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마지막 카페 만남. 그때 녹음을 했어야 했다는 걸.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친구를 통해 다시 한번 만남을 요청했어요. 이번엔 준비된 상태로. 서연아,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발. 문자를 보내자 금방 답이 왔습니다. 뭐하러요? 또 우시려고요?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고 싶어. 에이, 선생님. 집착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딱 10분만요. 다음 날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엔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갔죠. 호주머니 안에 넣어서. 서연이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차고 왔더군요. 선생님, 무슨 할 말 있어요? 서연아, 너 정말 미안하단 생각 안 들어? 아니요. 왜요? 1억이 넘는 돈을 훔쳐갔는데? 훔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사실상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족끼리 돈 쓰는 거 문제돼요? 내 허락 없이 인감을 가져가고 대출까지 받은 게 가족이 할 짓이니? 서연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열쇠도 주시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자유롭게 쓰라고 하셨잖아요. 인감도 그 안에 있었던 거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너 지금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말했잖아. 저번에. 그게 증거 있어요?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는 저번 만남에서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할 생각이구나. 서연아, 너 저번에 나한테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했잖아. 선생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혹시 기억이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나이가 있으시니까.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나는 호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하며 계속 물었어요. 그럼 내 돈 1억 4천만 원은 어디 갔어? 썼죠. 제 인생 사는데 필요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다 썼다며? 네. 문제돼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쓸 수가 있어? 서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 원래 빚이 많았어요. 카드빚, 대출 5천만 원 정도? 그거 다 갚았고요. 그 다음엔 차 샀고,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갔고, 뭐,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샀죠. 이제 남은 거 없어요. 너 진짜. 뭐요? 어차피 선생님 혼자 그 돈 가지고 계셔봤자 외롭게 죽을 텐데 제가 유용하게 쓴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번에 했던 그 말. 나는 속으로 녹음이 잘 되고 있기를 바랐어요. 서연아, 너 양심이 없니? 양심? 그런 거 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요, 선생님.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이는 다시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카페에 조금 더 앉아 있다가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및 횡령,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본인이 직접 계획적이었다고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돈을 이미 다 소진했다는 발언까지. 이건 명백한 범죄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나는 추가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서연이가 작성했던 대출 신청서의 필적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했고 그녀가 내 통장을 해지할 때 사용했던 은행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그 영상에는 서연이가 내 신분증을 들고 은행 창구에서 해지 절차를 밟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기, 명의도용, 재산 편취 혐의로 정식 고소장이 접수됐죠.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서연 씨를 소환했습니다. 다음 주 출석 예정입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소환 당일 나도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 서연이를 마주쳤죠.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왔더군요. 아마 불쌍하게 보이려는 작전이었겠죠. 선생님,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전과자 만들고 나면 선생님한테 뭐가 남는데요? 정의가 남지. 정의요? 에휴, 선생님. 전과자 만들어봤자 선생님은 결국 외로운 노년만 남을 텐데요. 돈도 못 받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벌을 받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연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조사가 시작됐고 서연이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경찰은 나에게 말했어요. 원장님, 이 정도 증거면 기소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어요. 처음으로 조금 편하게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이걸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경찰 조사가 끝나고 며칠 후 학원 학부모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SNS 보셨어요? 무슨 SNS요? 그게 서연 씨가 올린 글이 좀 퍼지고 있어서요.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학부모님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죠. 서연이의 SNS 계정이 떴어요. 게시글 하나가 3,000개가 넘는 공유를 받고 와닿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도움을 주세요. 글을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미술학원 원장님이셨죠. 처음엔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장님은 제게 집안일을 강요하고 학원 청소를 무급으로 시켰습니다. 거부하면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어요. 견디다 못해 독립하려 했더니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돈을 훔쳤다고. 하지만 저는 한 푼도 가져간 적 없습니다. 원장님이 화가 나서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아래 댓글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에휴, 요즘 노인네들 무섭다. 선의를 악용하는 인간들 진짜 많음. 이 원장 실명 공개해야 함. 학원 어디임? 우리 애 안 보내야겠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가해자가 돼 있죠? 그날부터 학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수업 그만 받으려고요. 저희 아이 환불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네요. 하루에 5명씩 학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서연이가 SNS에 거짓 글을 올렸어요.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장님, 지금은 본 사건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그 글도 자연스럽게 거짓으로 밝혀질 테니까요. 나는 참기로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기로요.
어차피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테니까. 2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이가 보였어요. 그녀는 소복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앉아 있었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수건을 쥐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 은행 CCTV, 필적 분석 결과. 모든 것이 서연이의 범행을 입증했죠. 서연이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와 가족 같은 관계였고 원고의 허락하에 집에 거주했습니다. 인감도장 역시 집에 있던 것을 사용한 것뿐이지 훔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애초에 나는 선생님 인생이 부러웠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서연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서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한다. 실형은 아니었지만 유죄였습니다. 서연이는 범죄자가 됐어요. 법정을 나서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사라졌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긴 건가? 이게 끝인 건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재산이 없었고 벌금 3천만 원도 분할 납부 판결이 났죠. 1억 4천만 원.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SNS에 직접 판결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 줄만 적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학원을 그만두겠다던 학부모들 중 몇몇이 다시 연락해 왔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시 수업 받아도 될까요? 나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그들도 몰랐던 거니까요. 그해 겨울 나는 집 거실에 난초 화분을 들였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서연이가 온 뒤로는 키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난초에 물을 주면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삶을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맡기지 않겠어. 난초는 천천히 자랐어요. 몇 달이 지나자 작은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그 꽃이 피는 걸 보며 나는 깨달았어요. 내 인생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지금은 학원도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돌아왔고 새로운 아이들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젠 조심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지 않아요. 연민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경계심도 함께 가지고 있죠. 오늘도 학원 창가에 놓인 난초가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을 보며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꽃이 피기를 응원합니다.